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빛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신 양 기자님의 장편 모순 중에서 4개의 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 3장의 낭독편이 나간 후에 그 다음 이야기도 읽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순 제7장 불행의 과장법 8월은 길었다. 8월이 되고부터 어머니는 새 가게를 열 계획으로 분주했었다. 9월은 어김없이 올 것이고 서로서로 아끼데스네 벌써 가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 사람 앞에서 하하 웃고 있을 어머니를 상상하는 일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게에는 여름 들어 더 이상 신상품이 없었다. 어머니가 팔고 있는 것은 모두 재고였다. 나는 이 8월이 지나고 나면 김장호의 가을 여행에 동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름 휴가를 얻었더라도 어딘가로 떠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여름을 싫어했다. 무더운 여름에 세상과 우호적으로 지내기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 여름에는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그저 이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일만도 벅찼다. 여름산이 붉고 강렬한 나리꽃 잔치라면 가을산은 수수하고 소박한 들국화 잔치야. 국화가에 속하는 들꽃 무더기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꽃은 없어. 김장우와 함께 들국화 잔치에 초대받은 가을이 머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번 8월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진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모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느라 8월은 그리도 더디 지나갔다. 이모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진모를 만났을 때 나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진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자를 배신하거나 여자가 배신하는 일이 내용의 전부일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확실히 나의 실수였다. 설사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을지라도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명백히 나의 잘못이었다. 그때 내가 진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물었다면 훗날 경찰서의 그 살벌한 조사실에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사복 형사에게 되풀이 묻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살인미수라니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떼거리로 몰려가서 사람 하나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그것도 주범이라고. 더 이상 귀찮게 물어대지 말고 어디로 튀었는지 누나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대봐. 숨어있는 놈들 잡아내느라고 나도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졌어. 나를 담당하고 있던 형사가 지겹다는 듯이 자판을 두들기던 팔을 쳐들며 기지개를 켰다. 그때 옆자리 형사가 끼어들었다. 뭘 그래, 숨어있는 놈들하고 숨바꼭질 하느라고. 시간 좀 끌었을 뿐. 공범들이 어찌나 착한지 조 형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씩 술술 불어줘서 거저 한 건 했지 뭘. 그놈들 귀여웠어. 형사 2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초저녁이었다. 18평 집안을 뒤지는 일은 너무도 간단하기만 해서 대신 나라도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만 했다. 진모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 들락거린 일은 많았지만 입구에서 제복경찰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서까지 출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진모를 너무 얕봤어 하는 후회가 절로 솟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담당 형사가 진모의 죄목을 들이댔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이번엔 큰 거구나
제법인데 하는 것이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코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살인이 아니고 살인 미수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을 만큼 거센 증오가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죽였지만, 죽이는 순간 미움도 소진되어 버렸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인 것이었다. 피해자는 5달쯤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면 살인이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동네의 조그만 선술집에서 돼지고기와 소주 몇 병을 먹고 술값 대신 싸움판을 벌여서 파출소로 끌려온 진모의 보호자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나는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다가 치안으로 몰려 끌려간 파출소에서 온갖 경찰들에게 수도 없이 알밤을 맡고 있던 진모를 구출하기 위해 거기 간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진모가 20살 이전에 저지른 여러 경범죄들의 몇 가지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23살의 진모가, 군대까지 갔다 온 진모가 아직도 그런 소소한 죄목으로 보호자를 불러대고 있었다면 나는 진심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진모가 예전의 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에게 이 일은 거듭되는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진모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새파랗게, 곧이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네 애비 사라져서 잠잠하고 그놈 군대 가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 그거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그새 또 시작이야. 아이고 끔찍하다 끔찍해. 이젠 하다 못해서 살인이야. 아이고 난 이제 어디 가서 낯들고 사니.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인연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고 사니. 어머니는 살인만 인정하고 미수는 무시해버렸다. 내가 살인은 무시하고 미수만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나는 애써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다. 어머니야말로 가장 흥감하게 미수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했다. 미수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쓰러져 버렸을 테니까. 쓰러지지 못한 대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소소한 불행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보다 거대한 불행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훨씬 견디기 쉽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어머니 생애에 되풀이 나타나는 불행들은 모두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극복되었다. 불행의 과장법,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다른 점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진저리를 치는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과장법까지 동원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이 기껏해야 불행뿐인 삶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몸서리를 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진모가 어디에 있는지 형사들과 함께 찾아내는 일뿐이었다. 벌써 열흘, 내가 준 돈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모를 낯선 곳의 낯선 골방에 오래 처박아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며 벌벌 떨고 있을 진모를 떠올리면 형사보다 내 마음이 더 급했다. 그 애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다. 푸르른 일몰의 시간, 사방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시간, 그 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었고 그랬으므로 푸르른 일몰의 시간은 숙명적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사건은 명백했다. 비둘기가 주먹개나 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이 화근이었다. 그 남자는 비둘기에게
진모보다 훨씬 세련된 조직 폭력배의 세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여기에도 비둘기의 잘못은 없었다. 내가 보아도 진모의 조폭 흉내는 어설펐으니까. 형사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느 호프집 화장실에서 습격을 당했다. 술이 취해 걸음걸이도 운전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몽둥이로 습격한 일당은 자그마치 셋이라고 했다. 진모까지 합치면 무려 넷이었다. 그 정도라면 쓸만한 진모의 졸개들은 거의 다 동원된 셈이었다. 역시 친절하게도 형사가 일러준 바에 의하면 열흘 만에 인천에서 잡아낸 범인들은 입을 모아 진모를 주범으로 몰았다. 자기들은 오직 보스의 명령에 따랐으며 그 명령은 단 한마디였다고 했다. 그 자식 없애버려. 보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입술 사이에 지그시 물고 있던 담배를 휙 공중으로 날리면서 낮고도 음산한 목소리로 진모는 없애버려 라는 대사를 발표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연습해오던 대사인가 말이다. 어쩌면 진모는 잠깐 동안 여자의 배신을 잊어버릴 만큼 흥분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모가 그래줬기를 희망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장난 같은 일이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무렴한가 말이다. 그럴 때 마주치는 진실의 얼굴은 얼마나 낯선가 말이다. 나는 끝까지 진모의 장난을 지원할 생각이었다. 그 애가 이 삶에 대해 무렴해하지 않도록. 무렴이란 염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지는 않았어. 해결할 만한 일이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내가 진모의 삐삐에 녹음한 첫 번째 메시지였다. 당연히 아무런 반향도 없었다. 하루 뒤에 나는 평소의 어투로 말을 바꿔 녹음했다. 보스답게 돌아와. 네 졸개들이 다 불었어. 돌아와서 졸개 교육 다시 시켜.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형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내게 경과를 물었다. 8월의 무더위를 헤집고 다니는 그들에게선 진한 땀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는 밤마다 벽을 부여잡고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팔자를 한탄하다가 맨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했다. 빨리 오란 말이야. 왜 이리 꾸물거리니? 네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더 이상 졸개들 고생시키지 말고 보스답게 당당히 굴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녹음한 다음 날 회사로 진모 전화가 걸려왔다. 그럴 줄 알았으므로 나는 흔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불러주는 전화번호 받아 적어. 거기다 자수하면 되니까. 누나. 진모는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진모에게 나는 악착같이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엄마는? 진모에게도 어머니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숙제였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다. 나는 처음으로 진모에게서 동지애를 느꼈다. 내 마음이 찡했던 것은 진모 때문이 아니라 동지애 혹은 전우애 같은 것 때문이었다. 진모는 그렇게 돌아왔다. 물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활약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생애 중 가장 고요했던 지난 몇 년 덕분에 당신의 저금 통장에는 얼마간의 돈이 고여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무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고 진모에게 뒤집어 씌워진 어마어마한 죄목들을 물렁물렁한 죄목으로 바꾸는 일부터 착수를 했다. 그런 일이라면 어머니는 이골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이어서 진모가 어머니를 단련시켰다. 어머니는 경험 풍부한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모의 뒷바라지를 너무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틈틈이 통곡하고 틈틈이 진모 쫓아다니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 일 때문에 9월 초순으로 계획되었던
어머니의 식품점 개업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라시아이 마세 라고 외치며 일본 손님들을 맞으려던 계획이 연기되었음에도 어머니는 아주 생생한 활기에 붙들려 있었다.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에게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적도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화를 어떻게 견디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머니는 이 불행을 해결하는데 온갖 신명을 다 내고 있었다. 벽을 붙잡고 절규를 하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과장법은 이렇게 쓸모가 있었던 것이었다. 부풀릴 수 있을 만큼 한껏 부풀려 놓은 불행에서 이처럼 맵쉽게 빠져나오는 어머니. 8월에 보는 어머니는 역시 과장법의 대가였다. 나는 진실로 어머니에 대해 감탄했다. 지루한 8월에 내게 위안이 되어 주었던 남자는 나영규였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떻게든 내 기분을 돋우어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 김장우는 여름 내내 형이 버려놓고 있는 여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여행사가 성업 중이어서가 아니라 유급 직원을 쓸 수 없으리만치 경영이 악화된 때문이라고 했다. 김장우는 자수성가한 형의 사업이 기로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우울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우울이 형에게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에게 진모의 일 같은 것은 터럭만큼도 내비치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솔직함은 때로 흉기로 변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솔직함에 관한 문제라면 김장호보다 나영규 앞에서 나는 훨씬 자유로웠다. 나영규한테는 솔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나영규는 내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말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얼치기 건달이던 진모가 마침내 큰 사건을 터뜨리고 구속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으나 나영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쩌면 이 솔직함으로 나영규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 안진진이라면 이런 도박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하니까. 나는 마치 마지막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다 건 노름꾼처럼 굴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를 잃느냐 아니면 전부를 얻느냐의 게임. 그러나 다 잃더라도 다음 날이면 어딘가에서 다시 도박판을 벌이고 있을 노회한 노름꾼. 그래서 나영규와 나는 지루한 8월 중에도 부지런히 소통을 했다. 그는 퇴근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매번 새롭고도 특별한 장소로 나를 데려갔다. 나영규라는 남자는 사랑도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도저히 김장우가 당하지 못할 비범함이 있었다. 나는 조금씩 나영규의 비범함을 즐기기 시작했다. 검찰로 넘어가면 내가 손을 써줄 수 있어요. 사촌형이 그쪽에 있거든. 너무 걱정 말아요. 젊은이 혈기로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뭐. 어느 날 나영규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천장 전체를 유리로 해놓은 양평의 어느 카페에서였다. 억센 빗줄기가 투명한 유리 천장을 두들기고 있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내가 진모의 일로 낙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나영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심한 척 나는 그에게 손을 맡겼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보송보송했다.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실내의 여기저기에 앉아있는 다른 연인들처럼 우리도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있었다. 나영규는 좀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자세가 어색해졌다. 할 수 없이 그의 어깨 위에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약간의 땀 냄새와 약간의 비누 냄새가 났다. 나머지 한 손을 들어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해보니 이런 자세란 몹시 불편한 것이구나 하고, 불편하지 않으려면 이럴 때 앉은 자세를 남자 쪽으로 30도 정도 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내가 몸을 들면 나영규가 민망해할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나 안진지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다. 우리 빨리 결혼하죠. 결혼하고 싶어요. 마침내 나영규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 진진 씨 좋아해요. 라고 말한 지 석 달 만에, 나 진진 씨를 사랑해요. 라고 말한 지 2달 만에 그는 정식으로 결혼을 입에 올렸다. 나영규는 정확히 청혼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충분히 예상했던 말이었으므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럴 때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조금 당황하기는 했다.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랑하지 말라고, 이 사랑을 멈추라고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대답의 의무가 있었다. 나의 망설임을 나영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므로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자기와 결혼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믿음대로 되어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만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내가 결혼할 나이를 29으로 정해놓고 있었죠. 20대의 마지막 해에 아내를 맞아들인 다음 정식으로 30살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29이에요. 오늘이 29번째 내 생일이거든요. 앞으로 1년 안에만 결혼을 한다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알겠어요? 내가 오늘 진진 씨한테 청혼을 한 이유를 알겠지요? 나영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근사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그 순간 감은 눈 속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펄럭이며 떠올랐다. 거기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8월 27일 밤 10시 정도, 장소는 유리천장이 있는 환상적 분위기의 카페로 정한다. 먼저 여자의 손을 잡는다. 별 저항이 없으면 10분쯤 후 청혼한다. 그것은 나영규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작성해온 8월 26일자 인생 계획서 중의 한 부분일 것이었다. 그의 청혼에는 놀라지 않았지만 상상 속의 이 인생 계획서는 나를 전율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전율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나영규는 불현듯 고개를 숙여 방치된 내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었다. 실내의 조명이 어둡다고는 해도 주변 사람들 모두 자기의 연인들에 몰두해서 다른 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도 그 키스는 도련했고 도련했으면서도 깊었다. 그리고 나는 또 보았다. 조금 전 상상 속에서 보았던 그의 인생표의 다음 구절을, 성공적인 청혼 후에 기회를 봐서 기습적인 키스 감행,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것. 그날 나영규의 키스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모두 그가 무렴해할 것을 염려한 나의 배려가 시킨 일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착한 남자를 명구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 잠시만 참으면 될 일이었고 그리 참기 힘든 일도 아니었다. 내가 참지 못했던 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때 이후 시시때때로 눈앞에서 나부끼는 나영규의 인생계획서, 그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이제 자동 화면으로 내 머릿속에 장착되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의 기계가 스르륵 돌아가면서 행동 지침이 세밀하게 적혀 있는
그 날짜의 나영규 인생계획서가 화면에 확대되는 것이었다. 그 기계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나영규를 만나는 일은 몹시 힘들었다. 그와 함께 냉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나는 끝없이 의심했다. 그 인생계획서에는 오늘 이 순간의 냉면 한 그릇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도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을까? 이모부의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얻어 출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난감했었던 것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었다. 대학생이 되고 난 후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컴퓨터나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을 시간에도 내 관심은 오직 다음 학기 등록금 확보에만 있었다. 그렇게 했어도 결국 졸업장을 타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나한테는 등록금이 최우선이었다. 나는 결코 어머니의 돈으로 양말을 팔고 러닝을 팔고 팬티를 판 그 돈으로 대학생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결심은 마음 잡고 입시 준비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굳세게 자리 잡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 홀로의 다짐이었다. 나 혼자 경제 독립을 선언하고 나 혼자 그것에 붙들려 전전긍긍하던 시절에 컴퓨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 벌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배울 수가 없었다. 업무 첫날 나는 내 책상의 반을 메우고 있는 커다란 컴퓨터를 보고 기가 질렸다. 간단한 요령 몇 가지만 익히면 금방 해낼 것이라고 부장은 말했지만 간단치 않은 온갖 서류들을 불러내 타이핑을 해서 다시 저장하는 복잡한 일들이 모두 내 몫이었다. 내가 취직한 회사는 고급 타일이나 바닥재 혹은 석재들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건축 자재업체였다. 취급하는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제각각 다른 것들인 만큼 입고에서부터 주문 현황, 대리점 판매 물량, 분기별 입금 확인, 재고 파악까지가 일일이 각각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업무를 인계해 주어야 할 선임자는 이미 떠나고 없어서 누구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빌딩들을 주로 설계하는 건축가 이모부는 이 회사의 주요한 고객이었으므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모부 때문이라도 실력 없는 신입 직원으로 찍히는 일은 결단코 피하고 싶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출근 첫날의 점심시간에 당장 회사 건너편의 컴퓨터 학원 새벽반에 등록을 하였다. 나영규를 만난 곳이 바로 거기였다. 그는 나보다 고급 코스의 새벽반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출근 시간까지 빈 강의실에서 그날 배운 것을 연습하고 있는 내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영규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커피집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배가 고팠으므로 나는 그를 따라가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다. 근처의 새벽반 학원 수강자들을 위한 아침 서비스가 일품인 찻집이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곳에서 요기를 하고 각자의 회사로 출근했다. 둥그런 눈을 따라 둥그런 쌍꺼풀이 순하게 그려진 남자와 함께하는 아침 요기는 담백하고 담담했다. 나는 그가 싫지 않았고 그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자꾸 좋아진다고 상쾌하게 말해왔다. 그렇게 해서 김장우와 더불어 그는 나에게 청혼을 할지도 모를, 지금은 이미 해버렸지만 두 번째 남자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미리 짜놓은 인생 계획서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여자에게 샌드위치를 먹인다. 약 한 달간 매일같이 먹는다. 그리고 말한다. 자꾸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라고 메모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나영규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계획서는
성가신 돌처럼 자꾸 내 발뿌리에 걸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와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했다. 게다가 나영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결혼 계획표를 완성시키고 싶어 초조한 사람이었다. 양가 상면이라거나 결혼식 날짜, 신혼여행, 아파트 구하기 같은 무궁무진한 결혼 준비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그는 나의 확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답이 아니라 확답이었다. 확답만 떨어지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완벽하고도 치밀하게 결혼 작전에 돌입할 기세였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얼마나 기다려야지요? 그가 금방 되물었다. 그의 인생 계획표 작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석 달쯤. 그렇게나 오래요? 그래도 29살에 결혼한다는 영규 씨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길어요. 한 달로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나는 몹시 궁금했다. 그가 나영규이든 김장우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과 결혼하고야 말겠어 라는 결심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 10월이 되어 안진지는 김장우와 도솔산 선운사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안 순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제11장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며칠 동안 사랑에 집착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 속의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 위험과 안전을 동시에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의 사랑이 맞았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약간의 무리를 감수한다면 사랑에 관한 앞서의 세 가지 메모는 나영규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약간의 무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시간의 필요일 뿐 운명은 아닐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김장우와의 사랑을 확인했던 시간만큼 나영규와의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했다. 우선 전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나영규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의심할 바가 없었다. 유리천장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사랑 혹은 결혼을 향한 발전이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의 공로였다. 정식으로 청혼을 해왔고 빠른 시간 내에 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나는 나영규와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피해왔었다. 만날 때마다 나영규는 어김없이 숙제에 관해 질문했다.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죠? 어서요, 진진 씨. 어서 대답해봐요.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나영규와 아주 많이 다른 점은 매사에 준비가 느리다는 점일 것이었다. 나는 처음 말했던 대로 계속 3개월론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석 달만 기다려줘요. 나는 많이 느려요. 영규 씨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영규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상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은 걸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이든 아니든
나 또한 그 이상 끌 생각은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료해지리라. 이미 아주 많은 부분이 명료해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벌써 2달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나영규에게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윤곽은 잡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깊은 밤 나영규와 전화를 하고 있으면 문득 이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를 사로잡곤 했다. 나영규와는 만나서보다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었다. 전화선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은 다정했고 섬세했다. 나는 책상에 턱을 괴고 앉아 하염없이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이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그는 늦은 저녁에 자주 전화를 했고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가곤 했다. 만나자는 그의 요구는 적극 피했지만 전화가 올까봐 퇴근 후에는 집 앞 가게로의 짧은 외출을 삼가는 일도 있었다. 이것도 혹시 사랑일까? 유행가에 민감해진다는 2번째 메모도 나영규에게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유행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영규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몰랐다.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늘 나영규를 떠올리곤 했다. 내가 그를 버린 다음 그가 저 노래를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영규의 마음을 찌를 저 노래. 나는 나영규의 마음이 되어 슬픈 노래를 듣는 일이 많았다. 이것도 사랑일지 몰랐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는 사랑에 관한 3번째 메모는 계산적으로 반추하면 확실히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생각할 때 훨씬 더 경이로웠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다. 언젠가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오직 결혼 정년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미덕인 인간이었다. 거리에서 만인의 시선을 받을 만한 미모도 문 남성들의 표적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배경도 전혀 없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므로 먼저 김장우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기이했다.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러다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린 듯이 닮아있는 연인들이었다. 김장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나는 김장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김장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몹시 자연스럽지만 나영규의 고백을 들을 때는 어쩐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불편했다. 처음에는 나영규가 왜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는지 기이하다 못해 저희가 의심스럽던 날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유망한 직장에, 빈틈없는 성실함에, 유복한 가정에, 게다가 그 환한 미소는 얼마나 천진난만한가 말이다. 그런 나영규가 하필 내 발치에 사랑이란 감정을 부려놓다니 그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가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나영규라는 남자, 이토록 못나게 생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다니 고맙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고마움도 사랑이라면. 오랜 시간 고찰했지만 나는 내가 나영규보다 김장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확한 단서를 구하지 못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겠다는 지난 봄의 그 부르짖음이 인생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 탐구하는 것이라던 그 봄날 아침의 다짐이 무의로 그치고야 말리라는 공포도 느꼈다. 나는 정녕 그날의 다짐을 성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5 이전의 졸렬했던 내 인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내 삶에 전력 투구하고 싶다는 그 가상한 각오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전력 투구할 내 삶의 중대한 출발점이었다. 25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나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 누구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기 좋은 말들로 나를 설득할 생각도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여자 나이 25에 할 수 있는 결단이 꼭 결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처럼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결혼 대신 공부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대신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을 비웃으며 결혼할 나이에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여자도 분명 있다. 나라고 해서 그 모든 길들에 대해 충분히 사색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섭렵은 끝났다. 사색이 깊은 나머지 인생 자체가 졸렬해지고 말았다면, 나라는 인간을 혐오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면, 그래서 다시 인생을 탐구해 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특별하고 한적한 오솔길을 찾는 대신 많은 인생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택하기로 했다. 삶의 비밀은 그 보편적인 길에 더 많이 묻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랑이라는 난해한 감정 앞에서 거듭 혼돈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낼 수 있었다. 김장우와 나영규에게로 향하는 화살표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변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유사 사랑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 사유일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앞서의 3가지 사랑 메모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사랑을 가렸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이랬으면 좋았을 나로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랑은 시작된다. 솔직함보다 더 사랑에 위험한 극약은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왜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다. 나는 나영규 앞에서 솔직했다.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 외 모든 정황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나영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김장우한테는, 그한테는 달랐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속인 것은 우연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김장우에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동생을 말하는 일은 고통이었다. 현실 속에서 늘 우울한 김장우에게 나는 진정 보다 밝은 나, 보다 활기찬 나, 보다 어여쁜 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믿고 행복해하는 그에게 양말을 팔았고 지금은 김치를 팔고 있는 어머니를 고백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의 부피가 감소될 어떤 말도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감추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사랑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김장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사랑의 유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이다. 김장우와 함께 떠났던 서해 바다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 장렬한 비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누추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다. 부끄러움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그토록이나 오래 기다려온 사랑 앞으로 걸어나가고 싶지 않았다. 저 바다가 푸른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는 더욱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럼 없이 누추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그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두 사람 앞에서 판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되었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영규에게는 사랑과 유사한 감정의 의사 사랑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나영규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는 일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약속한 3개월의 유예기간도 서서히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해준 나영규가 진실로 고맙다. 11월 말 퇴근 시간에 불현듯 이모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첫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가 있는 그날 이모와 함께한 저녁 식사 메뉴는 해물 스파게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먹었던 그 스파게티 맛을 못 잊겠다고 하는 이모에게 안진지는 묻습니다. 로마의 이모부는 어땠는가고. 그 말에 맞아. 그 사람 아니면 누가 날 로마에 데려다 줬겠니? 그런데 내 기억 속에는 왜 니네 이모부가 하나도 없을까? 마치 나 혼자 다녀온 것 같아. 나 이상하지? 그렇지? 하고 말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모가 예감했던 첫눈이 내리고 이모는 과장되게 흥분하여 같이 걷자고 합니다. 한참을 걷고 난 후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헤어졌고 이튿날 점심이 끝날 무렵 이모의 전화를 받습니다. 어제 택시에서 내려 하염없이 걷다가 CD도 하나 샀고 군고구마도 떨이로 무려 17개나 샀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올해처럼 아름다운 첫눈은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어제 산 CD를 오전 내내 반복해 듣고 있으며 제목부터가 이모 마음에 감동적이었다는 그 노래는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제13장 헤어진 다음 날 12월이 되었다. 눈 대신 겨울비가 며칠 음산하게 거리를 적셨다. 밤이 되면 길거리의 웅덩이들에 얼음이 얼었다가 낮 동안에 빗물에 녹는 날들이 되풀이되었다. 빙판길보다 그런 날의 살얼음이 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법이었다. 아침 출근 때마다 나는 살얼음에 속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땅만 보며 걸었다. 보일러 그만 돌려. 더워 떠 죽겠다. 겨울 들어 어머니가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였다. 나는 최소한도의 보온만 유지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나라고 진모의 겨울 징역에 마음 아프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버스 정류소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시린 발을 구르다가 문득
거리를 걷다 목덜미로 스며드는 냉기가 괴로워 외투의 목깃을 올려 세우다가 문득 진모를 생각했다. 춥고 어설프며 괴로운 곳에는 언제나 진모가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진모의 비둘기가 우리 집으로 날아왔다. 한 번도 상상하지 않던 일이었다. 비둘기에 대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진모가 만나거나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비둘기 때문에 진모가 징역을 살고 있었으므로 한 번쯤은 그 애를 원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 비둘기가 아니더라도 진모는 자기가 갈 길을 갔을 것이었다. 그 애의 길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러 차례의 징역이 가져다줄 어둠의 권위, 그것이 가져다줄 보스의 위험. 비둘기는 이런 것들을 위한 소도구였다. 소도구는 말 그대로 소도구여서 언제라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역할이 끝난 소도구가 새삼스레 등장한 것이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일요일 오전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방문을 알리는 초인종 소리가 어쩐지 가늘고 머뭇머뭇했다. 문을 열자 거기 자그마하고 앳된 얼굴의 소녀가 서 있었다. 안진모 씨 눈하세요? 그렇게만 물어놓고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가 뭐라 한마디만 하면 커다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말 것이었다. 저는 윤이에요. 저 때문에 진모 씨가. 마침내 그 애의 창백한 볼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용서를 빌려고요. 용서해 주세요. 기가 막힌 일이었다. 진모가 그랬었다. 비둘기도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찬비를 맞고 떨고 있는 비둘기 같다고 그랬다. 나는 한눈에 이 애가 바로 찬비 맞은 그 비둘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나는 말없이 뒤로 좀 물러섰다. 들어오라는 표시였다. 나는 그 애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다정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한데나 다름없는 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일이었다. 윤이라는 비둘기는 내 방에 들어와서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토록이나 많은 양의 눈물이 흘러넘치는데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희한했다. 마치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안면 근육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저 물만 줄줄 흐르는 것이었다. 그만 울어요. 이제 와서 울면 뭐해? 동생의 여자였으므로 반은 올리고 반은 낮추는 말투를 사용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모 씨는 안 된대요.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진모 씨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할 말이 없었다. 진모의 여자 편력 가운데 자기가 먼저 배신하고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경우는 만난 적이 없던 나였다. 요즘 젊은 애들도 이런가? 아니 요새 애들이라 이럴 수 있는가? 진모를 만났어요? 면회를 여러 번 갔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래요. 이제 사랑하지 않는데요. 어떡해요? 난 안 그래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주었지만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모 말대로 해요. 그러자 비둘기가 갑자기 비명처럼 부르짖었다. 안 돼요. 누나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내 무릎을 꽉 움켜쥐었다. 20살이나 되었을까? 어린애다운 몸부림이었다. 애잔한 매력이 넘쳐흐르는 여자아이였다. 자신의 매력이 그것이라는 것도 잘 아는 아이였다. 얻고 싶은 것은 모두 눈물로 얻어내며 짧은 세상 살아온 이력이 저절로 보였다. 저런 애 앞에서 냉정하기란 몹시 힘들겠구나. 나는 생각했다.
곧 진모를 면회해서 이의 소식을 전해주면 아주 으쓱해 하겠구만 하고도 생각했다. 그 애를 보는 내내 나 또한 재벌의 친척 명단이라는 그것이 무슨 두루마리 문서처럼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렸으니까. 그랬을 거야. 비둘기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진모는 놀라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이다. 진모는 어딘가 좀 달라 보였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혈색은 집에서보다 더 좋아 보였다. 어머니의 옥 뒷바라지가 엄청나게 세심하다는 증거였다.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수염 밑에 숨겨진 철없는 표정을 찾아내기도 어려웠다. 그 애 때문에 그 난리를 다 피우고 그런데 벌써 딴전이야? 윤희는 윤희의 길을 가야 해. 나 같은 놈한테 매달려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속을 내가 아니었다. 우울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잡는 데는 이미 경지에 이른 진모였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금방 간파했다. 비둘기는 아직도 제 역할을 끝내지 않은 것이었다. 진모는 비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역시 재벌의 친척 명단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 애한테도 이런 식으로 목소리 깔고 슬프게 말하니? 응, 진실한 사랑이란 떠나야 할 사람을 잡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지. 이런 생활 그만두고 부모님 뜻대로 공부를 계속하라고 충고하기도 했고 너를 다시 만나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너만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어. 꿈속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했어. 하나의 거짓말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를 때가 있다. 진모가 그랬다. 자신의 말에 자신이 속아서 목이 메이고 있는 진모. 이번엔 멜로드라마 작전이구나. 뭐? 멜로드라마? 그래, 심파조 작전이야. 그렇게 해서 윤이라는 애를 확실히 잡아두려는 모양인데 조심해. 가만 보니 그의 심파를 되게 즐기더라. 너무 재다가 진짜 네 말대로 요조숙녀 되는 수도 있어. 그러면 다행이긴 하지만 내 동생이 좀 안 됐잖아. 온갖 폼 다 잡았는데. 걱정 마. 그런 애들은 내가 더 잘 다루니까. 윤이 빼앗아간 놈 죽지 않을 만큼 패주려고 작정했을 때부터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을 다 계산하고 있었어. 처음엔 그 녀석이 죽은 줄 알고 겁은 조금 먹었지만 말야. 멍청한 놈들이 하필 급소를 때려서 말야. 하지만 이젠 잘 되고 있어.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윤희가 누나한테 또 가거든 잘 해줘. 진짜 내 마누라 될지도 몰라. 그 애보다 더 나은 애 찾아내기도 어렵거든. 진모는 자신만만했다. 한 번쯤 톤이 바뀔 만도 한데 목소리는 한결같이 음울하고 비장미를 풍겼다. 그 무거운 분위기가 주위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변신이었다. 처음 진모를 보면서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나는 포기했다. 숨겨놓은 치부를 고백하고 있는 마당에도 자신도 모르게 육성 대신 가성을 사용하고 있는 그애. 무엇이 육성이고 무엇이 가성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분별을 할 필요가 어디 있으랴.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일만 남은 것이었다. 하기야 진모한테 나 역시 떳떳한 것만은 아니었다. 양심불량이라고 비난해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도 나영규에게 당신 대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역시 파렴치한 일로 매도당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나영규는 이 결혼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어떤 정보도 나한테 제공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지난 2일부터 회사에서 보내주는 일본 단기 연수에 참가하고 있었다. 15박 16일의 일정이었다. 말하자면 나는 이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영규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인생 계획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쯤 말해주는 것이 예의였다. 나영규도 그런 기대 속에 일본으로 떠났다. 돌아오면 내게 멋진 선물 해줄 거죠? 씁쓸한 선물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영규였다. 그런 점에서는 나영규보다 김장우 같은 남자에게 이별을 말하는 일이 훨씬 쉬울 것이었다.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 그가 김장우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영규였다. 며칠 기다렸다가 아예 크리스마스 선물로 진진 씨 대답을 들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만듭시다. 근사하잖아요. 일본에서까지 전화를 걸어 이렇게 화려한 선물 전달식 계획을 짜고 있는 남자에게 나는 이별을 말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영규는 충분히 기다려주었다. 자신이 만든 치밀한 인생 계획표가 어긋나지 않을 범위에서는 충분히 내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나영규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것은 그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 인생 계획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영규의 인생에서는 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인생 계획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좋을 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에게 사랑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그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었다. 굳이 표 밖에서 놀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영규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김장우는 다시 형 집으로 들어갔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는 형의 식솔들이 김장우에게로 들어온 셈이기도 했다. 김장우는 자신의 작업실 전세금에 저축을 합치고 거래하는 출판사에서 받은 사진, 인쇄, 선불까지 보태어 함께 살 수 있을 만한 아파트를 얻었다. 거처가 마련된 형은 중국 시장을 상대로 보따리 무역상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형은 잘할 거야. 중국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 형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여행사 하던 시절부터 형은 중국 전문이었거든. 자신의 돈을 다 털어 형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이 나한테 미안한 듯 김장우는 거듭거듭 형의 성공을 장담했다. 김장우는 결혼 자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것이었다. 이럴 때는 내가 부자여야 맞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안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는 부자여야 옳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의 곤궁함에 대해서는 더욱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막차를 타는 바람에 단골도 못 잡고 늘어나는 재고와 까탈스러운 일본인 상대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내 어머니 속사정 따윌랑 절대 털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남김없이 다 솔직해버리면 사랑이 누추해지니까. 사랑은 솔직함을 원하지 않으니까. 안진진, 그래도 난 요즘 행복하다. 밤마다 형수 몰래 형이 벗어놓은 냄새나는 양말을 빨아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결혼은 함께 살 방을 구할 돈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사실에 합의했다. 나영규 같은 꼼꼼한 인생 계획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한 것일 수도 있었다. 즉시 수정하고 수정하다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나영규는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공항에서 내게 전화를 했다. 잠깐만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그날은 회사 막년회가 있었다.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 다음 날은 나영규에게 시간이 없었다. 좋아요. 그럼 예정대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요. 난 참을 수 있어요. 진진 씨도 참을 수 있지요? 가만히 있자. 성탄 전야를 근사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 예약을 서둘러야겠어요.
좋은 밤을 보내려면 확실한 예약 없이는 곤란해요. 나영규는 이불을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나는 오래도록 전화를 끊지 못하고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아닌데 하는 의혹.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은 뒤에도 내 의문은 계속되었다. 좋은 밤을 보내려면 확실한 예약 없이는 곤란해요. 라는 그 말. 그것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진리가 아니었을까? 그날 밤 나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깊은 밤을 지키면서 내가 한 일은 이모가 추천한, 아니 이모를 사로잡은 노래, 헤어진 다음 날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었다. 얼마나 되풀이 그 노래를 들었던가. 마침내 나는 가사집을 보지 않고도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나영규와 헤어진 다음 날 내 기분은 어떤 것일까? 나와 헤어진 다음 날 나영규의 기분은 어떤 것일까? 방바닥에 턱을 괴고 엎드려 그 슬픈 노래를 듣고 또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노래는 나의 노래가 아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가까운 앞날의 나영규의 노래일 수는 있다. 그리고 나는 또 생각했다.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사랑에 관한 한 유행가가 옳다. 인생의 진리는 모르지만 사랑의 진리는 유행가가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 이 노래는 나의 노래가 아니다. 성탄절 전날 중풍의 치매 증세까지 보이는 아버지가 5년 만에 돌아와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성탄 이브에는 나영규를 만나 청혼을 거절하고 성탄절에 김장우와 함께 정식으로 형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안진진의 일정표였으나 그 모든 일정이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나영규에게는 전화를 걸어 거절의 뜻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영규는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안진지는 한 달간 무급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월의 어느 날 김장우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서 형과 형수, 조카들을 보며 따뜻한 그림의 풍경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형은 동생을, 동생은 형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김장우의 얼굴에서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읽어냅니다. 너무 넘치는 사랑은 모자람만 못한 법인 것을. 그리고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열흘 만인 2월의 어느 날 작은 소포가 배달되어 옵니다. 그것은 이모의 집 열쇠와 유서였습니다. 진진아, 나 이제 끝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 무덤 속처럼 평온하게 말고. 내 마지막 모습이 흉하거든. 네가 수정해줘. 안진지는 이모의 장난이라고 믿고 싶었으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제17장 모순. 이모가 죽고도 세월은 흘렀다. 이모를 죽인 겨울이 지나고 봄은 무르익어 사방에 꽃향기가 난만했다. 겨울이 있어서 봄도 있을 수 있다. 나도 세월을 따라 살아갔다. 살아봐야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나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한 통속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인생의 별 볼 일 없는 사파들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액자들 안에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걸어놓으며 앞으로 걸어간다. 이모부는 건재하다. 이모의 엄청난 배신으로 상처는 입었으나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기 위해 애쓰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 이모 딸 주리는 미국에서 푸른 눈과 밤색 머리칼을 가진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의 주리는 신부답게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러나 곰곰 살펴보니 주리의 입은 활짝 열려 있지만 주리의 눈은 웃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주리에게 엄마의 죽음은 생애 유일했던 그리고 최대의 고통이었으리라. 이모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식들의 삶이 완벽하게 지리멸렬해지는 것을 막아냈다. 주리와 주혁은 평생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반추하며 살아갈 것이었다. 진모는 아직도 갇혀있다. 사방이 벽인 감방에서. 그리고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공고하게 구축해놓은 우상의 세계에서. 삶의 사소한 사건은 갇혀있는 진모에게도 일어났다. 결국 비둘기가 떠난 것이다. 진모가 쏟아놓는 수뇌보의 대사를 사실로 믿은 비둘기는 눈물을 머금고 호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는 이미 비둘기의 언니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둘기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릴 줄 몰랐던 진모의 상심은 컸다. 진모는 상심으로 몹시 수척해지고 거칠어져서 어머니의 애간장을 태웠다. 서울이나 부산이라면 졸개를 보내어 관리할 수 있었는데 시드니는 너무 멀었다. 진모는 알고 있었다. 관리가 없으면 그 비둘기는 곧바로 다른 둥지를 틀 종류라는 것을. 또한 다 잡았다가 놓친 그 비둘기야말로 진모 인생에 다시 못 만날 값비싼 종류였다는 것도. 그래도 진모가 가진 보스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멋진 보스가 되도록 노력하면 멋진 보스의 여자도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진모는 아직도 최민수처럼 목소리를 깔고 말론 브랜도처럼 얼음 같은 표정을 연기하면서 그곳에 갇혀 있다. 어쩌면 진모는 허구와 진실이 똑같은 비율로 배합된 자신만의 세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는 허구와 진실의 자리가 감쪽같이 뒤바뀔지 누가 알랴. 아주 감쪽같이 말이다. 어머니는 여전히 행복했다. 이젠 완전히 누운 채로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고 쉴 새 없이 헛소리를 해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루하지 않게 했다. 면회 갈 때마다 도무지 철들 기미를 보여주지 않는 아들도 어머니의 삶을 지리멸렬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도왔다. 부쩍 말수가 줄고 홀로 처박혀 있길 좋아하는 나, 안진진의 우울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 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고 보니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아,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을 벗어던지고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진짜 인생은 자기 혼자 다 즐기고 덤으로 얹혀진 인생의 시기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 그 자체였다. 생의 이면을 보아버린 자의 그 많은 갈등과 괴로움도 단숨에 압축해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음식의 탐욕, 그것뿐이었다. 아버지의 뇌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싱싱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었다.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이것 좀 봐. 배가 납작하게 붙었잖아. 슬픈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에게 나누어 주던 아버지는 사라졌다.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손과 내 손을 맞춰 보았지만 맞지 않았던 것이었다. 병과 늙음이 아버지의 손을 축소시켜 놓았다. 아버지의 뼈만 남은 야윈 손가락을 열심히 펴서 손바닥을 포개봤더니 두께는 고사하고
길이도 반마디가 내가 컸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떠돌아야만 했는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와 나는 헤어질 것이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제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다. 나는 곧 결혼한다. 어머니와 이모에 이어 나도 4월의 신부가 된다. 물론 4월 1일 만우절은 아니다. 1년 전쯤의 어느 날 아침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부르짖었던 나의 다짐이 마침내 결혼이라는 실천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었다. 살필 수 있는 만큼은 다 살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4월의 결혼식에 내 손을 잡아줄 남자는 그래서 나영규가 되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우의 노래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헤어진 다음 날들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이모와는 달랐다. 나는 잘 견디어냈다. 김장우는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려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모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모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는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뿐이었다.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이나 못 견뎌 했던 무덤 속 같은 평온이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절대 마음으로 들을 수 없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가는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이독경, 사람들은 모두 소위 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1년쯤 전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챕터와 챕터 사이에 건너뛴 부분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넣어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